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축구계의 검은 손, 서드파티 오너십이란 제도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선수들은 누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서드파티 오너십, 이는 말 그대로 선수에 대한 지분을 제3자가 보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3자는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기업이나 스포츠 에이전시일 수도 있죠. 흔히 선수의 계약을 넘는 에이전트와 혼동하기 쉽지만 두 제도는 명확히 다릅니다. 에이전트는 선수의 행정적 계약적 업무를 대리하는 존재라면 서드파티는 선수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유하여 실질적인 소유 개념에 가까운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자, 서드파티 오너십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선수 개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 두 번째는 재정이 열악한 유럽의 중소구단과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경우 축구에 뛰어난 지능을 지녔지만 가난한 환경에 처한 10대 유망주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후자는 1부 리그 하위권이나 2부 리그 소속의 재정난이 처한 클럽들이 해당됩니다. 실제로는 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요. 서드파티는 선수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적료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 선수의 진로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선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 구단으로 이적을 강요하거나 이적료 상승을 유도해 이적 시장을 왜곡해오기도 했죠. 결국 선수를 하나의 상품처럼 다루며 선수의 선택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이 사건은 국내 서드파티 오너십이란 제도가 알려진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06년 웨스트햄은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리던 테베즈와 마스체라노 아르헨티나리오를 코린치안스에서 영입해 세간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승자는 발락과 셰브젠코를 데려온 첼시가 아닌 웨스트햄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들은 기대와 달리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즌 마지막 최종전이면서 강등 결정전인 맨유전에서 테베즈가 결승골을 넣어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웨스트햄이 승리하면서 함께 잔류 경쟁을 펼치던 셰필드 순위가 밀리며 이들이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셰필드 측은 테베즈와 마스체라노의 서드파티를 문제 삼아 강등으로 인해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해를 웨스트햄 측이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셰필드 측은 선수는 클럽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MSI라는 서드파티에 소속된 선수라고 지적했고, 이것이 프리미어리그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테베즈와 마스체라노를 보유한 MSI가 무려 웨스트햄 인수를 시도하고 있었고, 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을 웨스트햄으로 이적시켜 이를 통해 팀과 선수의 가치를 올리고자 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셰필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웨스트햄은 약 100억 원의 벌금을 지불했고, 셰필드 측에 390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분할 지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웨스트햄 역사상 가장 비싼 잔류 비용이라고 불려졌죠. 이를 계기로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제3자 소유권이 있는 선수의 잉글랜드 내 이적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해버지가 맹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가 인기를 끌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 국내 서드파티 오너십이란 제도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담이지만 훗날 맨유가 테베즈를 임대 영입하고 만족한 퍼거슨이 그의 완전 영입을 시도했으나 서드파티 업체가 개입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테베즈는 맨시티로 향하게 되죠. 또한 대표적으로 팔카오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인간계 최강으로 군림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팔카오는 수많은 빅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뜬금없이 러시아 갑부가 인수한 모나코로 이적했는데요. 이에 많은 이들이 돈만 쫓는 야심 없는 선수라며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이적에 서드파티가 개입했음이 알려졌죠. 과거 팔카오는 서드파티의 지원으로 포르투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과정에서도 서드파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료를 일부 부담해주어 라리가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 덕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포르투에게 비교적 적은 금액을 주고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후에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이적료를 분담해준 서드파티에게 이적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따라서 팔카오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팔카오는 여름 이적 시장의 핫 매물로 떠오르며 수많은 빅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이상적인 이적료를 제시한 모나코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서드파티 업체 입장에선 가장 많은 이적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원했던 팔카오의 의사는 무시한 채 모나코로 이적을 선택하도록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키타리안과 마르코스 로우도 서드파티 제도로 화두에 올랐던 선수들인데요. 혹시 미키타리안이 맨유로 이적하기 전 일찍이 리버풀과 이적 협상을 진행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3년 당시 로저스 밑에서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던 리버풀은 미키타리안을 영입해 활용 정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미키타리안 역시 로저스가 자신을 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점, 제라드와 수아레즈가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협상 과정 중 서드파티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서드파티가 무려 미키타리안의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테베즈 마스체라노의 이적권으로 잉글랜드 내에선 서드파티가 완전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선 샤흐타르에게 50%, 서드파티로부터 50%의 지분을 전부 사들여야 했는데요. 당연히 서드파티는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높은 이적료를 불렀으며 이로 인해 미키타리안의 이적료는 점점 부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버풀을 포함한 수많은 클럽들이 그의 영입에서 손을 떼게 되죠. 결론적으로 도르트문트만 남게 되었고 미키타리안은 독일 무대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클럽들이 서드파티의 존재를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마르코스 로의 경우엔 무려 그의 75%의 소유권을 지닌 도인스포츠란 서드파티가 2014년 여름 높은 이적료를 제시한 맨유 이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인스포츠는 스타 에이전트로 유명한 조르제 멘데스가 설립한 투자 펀드인데요. 이들은 과거 로우가 러시아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스포르팅으로 이적할 당시 75%의 이적료를 대신 지불하고 로우의 지분을 사들여 권리를 취득했었습니다. 이후 로우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맹활약에 힘입어 맨유로부터 오퍼를 받게 됐는데 당시 맨유가 제안한 이적료는 270억 원으로 스포르팅 구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드파티 세력은 그를 맨유로 매각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게 되죠. 이들은 스포르팅 구단 측에 자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초에 로우는 스포르팅의 선수가 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스포르팅에게 맨유로 이적시킬 것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법적 공방까지 가겠다는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스포르팅은 맨유에게 로우를 내줄 수밖에 없었으며 270억 원의 이적료 중 25%인 70억 원만 손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포르팅의 회장은 도에는 로우에게 직접 압박을 가해 이적을 유도했으며 이는 축구의 도덕과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맨유에 입단한 로우는 기대와 달리 부진했고 잦은 부상으로 고전하며 7년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헐크, 가라이, 악셀 비첼, 하미레스, 오스카, 보싱과 안데르송 등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서드파티 영향 아래 있던 선수들입니다. 특히 남미 선수들이나 준척급 자원이 갑자기 러시아 무대로 이적하는 경우 그 배경에 서드파티가 개입한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러시아는 서드파티를 우회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첼시행이 유력시되었던 헐크가 갑자기 더 많은 이적료를 제시한 러시아의 제니트로 향했었던 점, 각광받던 벨기에 신예의 악셀 비첼이 갑자기 제니트로 향했었던 점이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들이 훗날 중국 무대로 진출하는 것도 서드파티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나열한 선수들 중 프리미어리그 팀을 거쳐갔거나 속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서드파티 오너십 계약이 청산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2016년 잉글랜드 내 서드파티 오너십 제도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바로 빅샘, 샘 엘러다이스 감독의 비리 행각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인 텔레그래프의 탐사보도팀은 축구계의 부패 문제를 10개월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에이전트 업계 관계자로 위장한 뒤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한 샘 엘러다이스와 접촉했습니다. 이때 엘러다이스 감독이 여러 사례를 언급하며 잉글랜드 내 서드파티 오너십에 대한 빈틈에 대해 말해주고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샘 엘러다이스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한 지 불과 61일 만에 물러났으며 그의 후임으로 훗날 잉글랜드의 부활을 이끈 사우스게이트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서드파티 오너십 제도는 피파가 2015년 5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면서 이젠 공식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선 여전히 유사한 방식이 간접적으로 남아있지만 과거처럼 선수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이적료에 거품을 끼우는 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서드파티 오너십 덕분에 헐크, 테베즈처럼 세계적인 스타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유망한 선수들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수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팀을 옮겨야 했던 사례, 그리고 선수를 단지 투자 수단으로만 여긴 수많은 사례들은 이 제도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서드파티 오너십은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과 선수의 존엄성을 회수할 소지가 컸던 제도였고 그 폐지는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